안녕하세요.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건조하고 일교차가 큰 가을, 겨울철은 난치성 피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더욱 괴로운 계절입니다. 아토피로 대표되는 난치성 피부 질환은 흔히 어린이들에게 많은 걸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성인 환자도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생약한의원 김상익 원장과 함께 난치성 피부 질환, 그 가운데서도 아토피의 치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토피를 비롯한 난치성 피부 질환은 환경성 질환으로 중요한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양한 치료법이 논의되는 가운데 난치성 피부 질환의 치료에 있어 주의할 사항에 대해 한의사 김상익 원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난치성 피부 질환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난치성 피부 질환이라고 하면은 잘 낫지 않는, 치료가 쉽지 않은 질환을 말하는데 보통 아토피, 건선, 화폐상 습진, 지루성 피부염을 말합니다. 대체적으로 아토피를 말하는데 아토피는 극심한 가려움증과 피부 손상을 유발하는 만성 습진성 피부염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건조하고 가려움으로 시작하지만 네. 심해지면 전신으로 퍼지는 염증성 질환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알려진 거로는 면역력이 약한 유소아 어린이에만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현재는 성인에게서도 이런 질환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난치성 피부 질환은 아토피가 대표적이다 말씀하셨는데 아토피는 가려움증과의 싸움이라고 불리기도 하잖아요. 이런 난치성 피부 질환이 생기는 원인은 뭔가요? 난치성 피부 질환은 아직까지 뚜렷한 원인이 규명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려움증이나 습진 등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딱 한 가지로 규정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유전적인 요인이나 환경적인 요인이나 면역학적 요인과 그리고 피부 보호막의 이상 등으로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전적인 요인은 이제 우리 부모로부터 받은 체질을 말하고요. 환경적인 요인은 산업화에 따른 매연과 그리고 환경 공해 그리고 식품 첨가물 또 서구화된 주거 활동에서 오는 그 침대나 소파나 카페트 등의 사용 그리고 이거에 따른 실내 온도 상승으로 인해서 오는 먼지, 네. 그리고 진드기 등과 또 이런 피부병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알레르긴에 의해서 피부병이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토피가 통증이 너무 심하다 이런 거보다는 좀 불편하고 불쾌해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게 문제다 싶기도 하거든요. 네. 아토피 피부염의 가장 큰 것은 가려움증과 외부 자극 그리고 이제 이런 유발 물질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건데요. 이 가려움증이 낮보다는 밤에 심하기 때문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제 긁게 되면은 여기에 상처가 생기고 또 습진이 생기고 이것이 이제 가렵고 이것이 이제 재발과 악순환이 겹쳐지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인 환자들이 일상적인 생활과 또 사회생활을 하기가 참 힘들고 네.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는 질환입니다. 그러면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아토피 피부의 치료는 우선 초기에 전문의와 상의해서 원인 치료를 하는 게 굉장히 급한데 처음에 미세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환자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치료 시기를 늦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에 전문의와 상담해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잘 낫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토피엔 뭐가 좋다더라, 이렇게 하면 괜찮다더라 하면 이렇게 귀가 솔깃해서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네. 전문의에게 검증되지 않은 일반적인 치료로 민간요법을 많이 선호하게 됩니다. 이 민간요법을 선호하다가 악화되는 경우도 많고 제일 중요한 것은 세균의 2차 감염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경우도 때때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스테로이드 오남용을 들 수가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는 전문의에게 상의해서 그 양과 시기를 적절히 사용해야지 이것이 오남용이 되면은 나중에는 이것에 대한 내성과 스테로이드 중독으로 치료가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병원을 찾아서 전문의한테 정확한 진단을 통해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런 아토피 환자들이 일상생활에서도 지켜야 할 수칙들이 있겠죠? 네,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수칙이 여럿 있는데 오늘은 2차 감염을 좀 주의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가려움증에서 오는 스크래치를 들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토피는 극심한 가려움증으로 인해서 또 밤에 가렵기 때문에 의식적이긴 무의식적이긴 긁기 때문에 상처가 생기고 습진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여기에 2차 감염이 되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각질의 인위적인 탈락을 방지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샤워를 하거나 어떤 약을 바를 때 그때 떨어지는 각질은 괜찮은데 우리가 이거를 강제로 탈락시키는 거는 역시 2차 감염에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피부병 환자일수록 청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심한 피부병 환자일수록 샤워하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이제 하고 나면 이제 건조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청결하기 위해서 샤워를 정기적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름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이라도 해주고 네. 또 가을이나 겨울 같은 때는 이틀에 한 번이라도 아토피 전용 비누나 식물성 비누로 깨끗이 몸을 씻어냄으로 인해서 오염된 물질을 닦아내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피부 상태가 좋지 않은 분들은 아무래도 사람을 만난다거나 밖에 나간다거나 하는 걸 좀 꺼려 하실 것 같은데, 그럼 아무래도 집에만 있게 되다 보니까 이게 운동하고도 연관성이 있을까요? 네, 참 좋은 질문이십니다. 피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남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바깥 출입을 삼가고 또 햇빛 알러지를 염려해서 네. 바깥 출입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이 가벼운 운동은 긍정적인 생각과 또 그 피부병으로 인해서 오는 극심한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또 피부병으로 인해서 처져 있는 생체 리듬을 다시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벼운 운동은 중요한 겁니다. 예. 그렇군요. 네. 네. 아토피를 앓고 있는 환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아토피를 앓고 있는 환자 중에서 굉장히 음식 금기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먹을 것이 없을 정도인데 이런 음식 금기 사항 자체의 스트레스로 더욱더 치료가 지연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음식도 본인이 먹어서 알러지를 굉장히 많이 일으키거나 부작용이 많은 음식을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음식을 허용하고요. 그리고 집에서 이제 부모님께서 해주시는 집밥 정도는 그냥 거의 먹어도 저는 이제 무방하고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라고 하고요. 또 이제 우리 몸에는 활성산소라는 게 있는데 이 활성산소라는 것은 우리의 그 적과 싸우는 좋은 균과 좋은 세포를 오히려 공격해가지고 네. 자율신경계나 면역계를 교란시킵니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없애기 위해서는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든 채소와 야채 또 수분이 가득한 채소와 야채를 과일을 많이 들므로 해서 관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한의사 김상익 원장과 함께 난치성 피부 질환의 치료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네, 고맙습니다. 최근 평소와 다르게 심장이 뛰는 게 이상하게 느껴지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심한 가슴 통증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한 번쯤 심근경색증을 의심해 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심근경색증은 발생 후 초기 한 달 이내에 사망할 확률이 무려 30%에 달하는 무서운 질환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원광대병원 순환기내과 윤경우 교수와 함께 관상동맥 질환인 급성 심근경색증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연사 사망 원인 1위,
한 해에 약 7만 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하는 심근경색증. 순환균내과 전문의 윤경호 교수와 급성 심근경색증과 협심증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가 관상동맥 질환인데요. 관상동맥 질환은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건가요? 네, 관상동맥이라는 것은 먼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을 관상동맥이라고 합니다. 관상동맥 질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혈관에 병이 생겼다는 것인데요. 혈관이 주로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심장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고 따라서 심장 근육이 손상되면서 여러 가지 심장 기능이 나빠지는 그런 병들을 말하게 됩니다. 크게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관상동맥 질환의 이유는 뭔가요? 가장 큰 원인은 동맥경화증입니다. 이 동맥경화증이라는 것은 혈관 내막 안으로 이 콜레스테롤과 같은 기름 성분들이 쌓이면서 시간이 갈수록 혈관이 좁아지게 되는 그런 현상을 동맥경화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동맥경화증의 유발 인자로는 우리가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고지혈증, 흡연, 과도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는데 대부분 이런 것들은 치료를 할 수 있거나 또 어느 정도는 조절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것들이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동맥경화가 위험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동맥경화가 없으면 심혈관 질환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동맥경화가 어느 정도는 있게 되고요. 그래서 성인이 되면 거의 모든 분들한테 검사를 하게 되면 동맥경화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요즘에는 건강검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검진에서 경동맥에 동맥경화가 있다라든지 또는 심장 CT를 찍었는데 심장에 석회화나 동맥경화가 있다든지 이런 소견을 듣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중요한 것들은 이 동맥경화가 병을 일으켰느냐 또는 일으키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협심증과 같은 심혈관 질환을 일으켰으면 우리가 시술이라든지 이런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될 것이고 네. 만약에 환자가 전혀 증상이 없다든지 또 다른 심장 기능 검사를 했는데 큰 이상이 없어서 병을 일으키지 않았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위험 인자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앞서 관상동맥 질환에는 심근경색증과 협심증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이 질환들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이 동맥경화의 진행되는 과정을 보시면은 알 수 있습니다. 동맥경화가 진행이 돼서 혈관을 70% 정도 막게 되면은 이때 증상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안정 시에는 큰 증상이 없다가 운동을 한다든지 계단을 올라간다든지 무거운 옷을 든다든지 할 때 흉통이 생기고 또 안정을 하면 사라지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것을 안정형 협심증이라고 합니다. 동맥경화가 더 진행을 해서 이제 90% 이상 혈관이 좁아지게 되면 이제는 안정 시에도 통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을 불안정형 협심증이라고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거나 가슴이 아프거나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안정된 상태에 있는데도 흉통이 발생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언제든지 혈관이 다시 완전히 막힐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돌연사나 그런 위험한 상황이 돼서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또 이렇게 동맥경화가 진행하는 과정 중에 갑자기 동맥경화반이 파열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동맥경화반 안에 있는 기름 성분이나 여러 가지 나쁜 성분들이 피 속으로 나오고 또 혈전이 급성으로 생기면서 혈관을 갑자기 막는 현상이 생기는데 우리가 이것을 급성 심근경색증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혈관이 갑자기 막히기 때문에 굉장히 심한 통증과 함께 쇼크, 의식불명, 심장마비, 돌연사 이런 게 올 수가 있어서 아주 네. 응급으로 치료를 요하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런 심장 근육은 혈관이 그렇게 막히게 되면 바로 괴사가 진행이 돼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전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네. 따라서 증상 발생 후 3시간 이내에 혈관을 재개통을 시켜줘야만이 이런 영구적인 손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증상 발생 후 3시간 이내에 치료를 받아야 한다 하셨는데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되게 우리 어떤 증상만 가지고 질병을 평가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죠. 네. 하지만은 심근경색증 환자 겪어보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다양한 증상을 호소를 하는데요. 되게 공통적으로는 이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심한 통증을 주로 호소를 하겠고요. 되게 위치는 이 앞가슴이나 오목가슴 쪽,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배꼽 상방부터 턱 하방에 이르는 전 지역 어디든지 생길 수가 있고, 네. 경계가 불분명하게 넓은 위치에서 우리가 조인다, 뭐 답답하다, 터질 것 같다, 뭐 여러 가지 현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동반된 증상으로 호흡곤란이라든지 뭐 식은땀, 어지럼증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될 수가 있고요. 증상 지속 시간으로는 되게 안정형 협심증 같은 경우는 한 5 내지 10분 정도 안정을 취하면 회복이 되는데 반해서 불안정형 협심증 같은 경우는 20분 정도 지속이 되겠고요. 급성 심근경색증 같은 경우는 혈관이 막힌 거기 때문에 다시 혈관이 뚫리기 전까지는 계속 아프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30분 이상 통증이 지속되면서 식은땀이라든지 호흡곤란 이런 게 동반이 되면은 급성 심근경색증을 의심을 해서 병원에 빨리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면 모두 한 번쯤은 심장병을 의심해 봐야 하는 걸까요? 네, 하지만은 실은 가슴이 아프다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심장병은 꼭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이 가슴이 아픈 환자분들을 조사해봤을 때 가장 많은 질환은 역류성 식도염과 같은 소화기 쪽 질환이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과 같은 관상동맥 질환이 두 번째를 차지하고, 세 번째는 이제 흉부 근육통이라든지 늑간 신경통과 같은 흉곽 통증이 세 번째를 차지합니다. 네. 하지만 그런 식도 질환이나 흉곽 통증이 이렇게 생명을 위협하거나 위급한 상황은 아닌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에 당연히 먼저 심장 질환에 대해서 검사를 해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관상동맥 질환의 증상들이 나타나면 빨리 병원을 찾아가는 게 좋잖아요. 진단은 예. 어떻게 하나요? 가장 중요한 것이 심전도가 되겠습니다. 특히 급성 심근경색증 같은 경우에는 빨리 진단을 해서 빨리 판단을 하고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병원이나 응급실에 오자마자 심전도를 찍어서 빨리 판단하는 게 필요하고요. 협심증과 같은 경우는 응급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운동부하 검사나 심장 초음파 검사, 심장 CT, 해그학 검사와 같은 검사를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런 검사를 해도 진단이 애매하거나 또는 이제 검사를 했더니 진단이 너무 확실해서 이제 시술까지 해야겠다 하는 경우에 관상동맥 조영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관상동맥 조영술은 혈관 안에 관을 넣고 조영제를 투여해서 혈관을 촬영하는 방법으로서 이 병변의 정도나 심한 정도나 위치 이런 것들을 가장 확실하게 볼 수 있는 확진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관상동맥 질환의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일단 병 자체가 동맥경화증으로 좁아지거나 막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확장시켜주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치료가 되겠죠. 그래서 약물 치료라든지 시술이라든지 수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스텐트를 이용한 관상동맥 중재 시술이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관상동맥 중재 시술은 사타구니의 대퇴동맥이나 손목의 요골동맥을 통해서 이 관을 심장까지 삽입시킨 후에 그 관 안으로 유도 철선을 놓고 이 철선을 따라서 풍선이나 스텐트를 그 동맥경화로 막힌 부분까지 넣은 다음에 확장시키는 그런 방법을 말하는 거고요. 네. 이 스텐트는 이제 영구적으로 몸 안에 남게 되고 하지만 이것이 이물질이기 때문에 시술 후에 나중에라도 혹시 혈전 같은 게 다시 생길 수가 있어서 이 시술 받으신 분들은 꼭 아스피린 같은 약을 평생 드셔야 됩니다. 네. 또 이제 그 흉통 환자가 꼭 알고 있어야 할 점들이 뭐가 있을까요? 네, 병원에 빨리 오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계속 빨리빨리란 말을 많이 사용한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이제 이런 심장 근육에 손상되는 정도가 환자 예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빨리 진단해서 빨리 열어주는 게 중요한데요. 이렇게 빨리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의사들이 환자를 신속하게 진료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환자분들이 병원에 빨리 오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10분 이상 통증이 지속되고 식은땀이 동반되고 이런 현상이 생겼을 때 빨리 119에 연락을 해서 이런 중재 시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오는 게 중요하겠고요.
실제로 저희가 전라북도 권역 심뇌혈관센터 자료를 조사를 해보니까 한 20%의 환자만이 119를 타고 오셨고 나머지 80%는 택시라든지 자가용으로 오시게 됐고요. 또 40%는 이 중지수술이 가능한 병원이 아닌 작은 병원에 들렸다가 다시 이송돼서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상당히 완치되는데 곤란하기 때문에 빨리 오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신경계획증 환자한테 시간은 곧 생명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고 그래서 네. 빨리 와서 빨리 치료받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큰 병원으로 가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순환기내과 전문의 윤경호 교수와 함께 관상동맥 질환인 급성 심근경색증과 또 협심증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따뜻한 곳을 찾는 분들이 많은데요. 평소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 같은 병력이 있는 분이나 또 고혈압을 앓고 계신 분들은 찜질방이나 사우나에서 너무 오랫동안 땀을 빼는 것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적절히 물을 마시지 않거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 고온에 노출되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고 하니까요. 이용하실 때 주의를 기울이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